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서양 세력의 등장과 동아시아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의 진출과 청의 개항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열강, 그러니까 유럽 열강에 의해서 먼저 개항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청나라가 어떻게 개항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영국의 아시아 진출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18세기 이후 인도와 동남아에서 세력을 확대하여 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까지 이르는데요. 이 당시에 청과 영국은 편무역을 했었습니다. 편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영국과 청나라가 서로 1대1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영국과 청나라의 딱 이렇게 서로 간의 이런 무역 관계, 이거를 우리는 편무역이라 한다면, 삼각무역은 영국과 청나라와 이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인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 관계를 이루는 이런 무역을 삼각무역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과 청나라가 둘이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 편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차와 비단과 도자기를 사들이고 청나라에게 은을 지불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은 항상 무엇에 시달리냐면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바로 옆에 있는 삼각 무역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삼각 무역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 삼각무역에는 인도라는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국과 청나라 요 거래와 더불어서 인도산 아편을 청에 집어넣으면 청나라는 이 은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스란히 인도로 흘러들어가겠지. 그리고 이 흘러들어간 이 인도의 은을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이 다시 면직물을 팔면서 은을 회수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로 무역이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무역은 청나라가 이 당시에 뭐 했느냐,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허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주도하는 무역이 아닌 바로 청나라가 주도하는 무역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는 은을 많이 벌어들이는 반면에 영국은 그런 청나라의 물건을 사들이는 데 사용하는 은이 너무 막대하게 나가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런 편무역을 좀 개선을 하고 삼각무역을 시작하면서 영국은 인도산 아편을 청에 미수출을 하게 되고요. 이 청나라는 그런 인도산 아편을 통해서 은의 유출이 심각해진과 동시에 아편 중독으로 인해서 국가가 병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서 아편을 몰수하고 그 다음에 아편을 단속하게 이르는데요. 이러한 청나라의 대응에 영국은 무력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영국은 군함들을 끌고 와서 청나라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제1차 아편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영국의 무력 대응에 압도적인 우세로 청나라에게 승리를 따낸 영국은 1842년에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난징조약의 그 조항을 보시면은 광저우, 상하이, 샤먼, 푸저우, 닝보의 개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하라. 그 다음에 너네가 갖고 있는 홍콩을 내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의 관세자 주권을 상실을 한다. 즉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네가 광저우에 있는 공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했던 그런 공행무역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국령뿐만 아니라 그 영국 상인들이 중국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개항장에서 만약에 이제 범죄가 저질러졌을 경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영국인에 대한 처벌은 영사가 재판을 한다. 영국 법으로.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면 치외법권이라고 그럽니다. 예, 치외법권이란 말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치외법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최혜국 대우라는 말이 있어. 사실 여러분들께서 한국사를 보시면 진짜 금방 알 수 있는, 이제 다 알만한 그런 단어인데,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청나라와 영국 간 이렇게 이런 최애국 대우를 해준다라고 맺었어요. 뭔가를. 그런데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는 가운데서 영국과 맺었던 그 조약 내용보다 더 좋은 것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더 좋은 조항을 영국에도 자동적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 최애국 대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누구랑 계약을 하든지 어떤 조약을 하든지 그 조약에서 가장 우리랑 맺었던 조약보다 더 좋은 조건에 계약을 했다 또는 그런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그 약속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애국 대우입니다. 요거는 우리 한국사에서 조미소 통상조약에 나옵니다. 예, 그 조미소 통상조약이 나오니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그 한국사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시면은 최애국 대우가 뭔지 금방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결국 청나라는 일방적으로 영국에 의해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856년 그러니까 19세기에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2차 아편전쟁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태평 청국운동 하는 도중에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2차 아편전쟁이에요. 자, 이 배경을 따지고 보면은 영국이 무역 확대 요구를 청나라가 거절을 하니까 영국은 다시 무역 적자가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영국의 무역 적자가 재발을 하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아직 안 했죠.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삼각관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분명히 삼각무역을 하고 있을 때 있잖아. 그죠? 자, 아까 그 삼각무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청나라의 은을 유출시키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뭐예요? 아편을 피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인도산 아편이 너무 비싸니까 아예 청나라에서 뭐 하느냐? 몰래 청나라 안에서 아편을 재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도산 아편을 안 사겠죠. 그죠? 조금 더 싼 자기 나라 아편을 사겠지. 그러니까 뭐 하냐? 결국에 무역 적자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차 아편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영국이 원하는 대로의 조건을 다 했지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이 무역 적자가 생겨나게 되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영국이 조금 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의 좀 더 원하는 그런 이제 무역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도발하고요. 자, 전개에서 보시면은 에르호 사건을 빌미로 발발했다 했는데 이것도 참 되게 억지예요, 억지. 에르호 사건에 휘말릴 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면 너네 우리나라 국기를 훼손했잖아. 이거 가지고 전쟁을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고 미국과 러시아도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뭡니까? 서양 열강들이 모두 몰려든 전쟁이 바로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을 하면서 역시 아편전쟁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 맺어진 조약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텐진 조약이고 하나는 베이징 조약이에요. 텐진 조약은요, 개양 항구를 확대시키고 북경의 외교관을 상주시키는 이제 그러한 조약들을 맺는 것이 텐진 조약이고, 베이징 조약은 무엇이냐? 텐진을 개항하고 주롱반도를 내놔라. 이게 바로 베이징 조약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점점 더 뭐예요? 저번에는 홍콩을 달랬더니 이번에는 주롱반도까지 내놔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서 콩고물을 또 누가 먹고 있었느냐? 러시아가 먹고 있었어요. 베이징 조약의 중재 대가로 러시아가 우리는 이렇게 소개시켜줬으니까 소개비 내놔야지. 그러면서 연해주를 가져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의 개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막부는 어떤 막부일까요? 에도 막부죠. 그죠? 도쿠가의 에도 막부인데, 이 에도 막부의 세국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도 막부의 세국 정책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와 청상인에게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에서만 무역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의 아편전쟁 패배로 인해서 개항을 하게 됐다는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막부는
서양 침략에 대한 경계심을 고조하기 위해 쇄국 정책을 유지하기로 해요. 그런데 미국의 페리제록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수교 요청을 하자 에도막부는 이에 굴복하고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1854년인데요. 미일 화친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모다와 하코다 태항을 개항하라. 그래서 제한적 무역을 허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안에 영사 주재를 허용을 하고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미일 화친 조약이에요. 그러다가 4년 뒤에 미일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개항을 해라. 여러 군데에 개항을 하게 되었고 무역 전면 자유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제한적 무역이랬잖아. 그 전면 자유화하고 협정 관세를 채택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협정 관세는 무엇이냐면 특정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협정을 맺은 그 만치의 관세를 적용한다 라는 것이 협정 관세예요. 예. 그러니까 관세를 협정에 의해서 정해놓고 그 관세율에 맞춰서 부과시키는 것이 협정 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치해법권을 이번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들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프랑스의 병인양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신미양요. 이제 이것을 이겨내다 보니까 아하, 야 쟤네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척함위를 건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뭐 수교를 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거다. 뭐 그러니까 하지 마라.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들과 화친해서는 안 된다. 또는 개화해서도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가 흥선군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대신들의 그런 이제 건의와 그 다음에 고종의 친정 선언을 함으로써 퇴진을 하게 되는데 고종은 이런 서양 문물과 일본 문물에 대해 관심이 이제 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종과 같은 생각을 가진 통상 개화론자들이 나타나서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 당시에 그때 마침 일본은 대외 팽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다가 이 조선이 거부를 하게 돼요. 뭔 관계를 재정립해? 꺼져 원숭이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진들이 말이야. 우리가 더 너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관계 재정립도 안 해주고 건방지게 정벌하러 갑시다. 이게 뭐냐? 정한론이에요. 그래서 정한론이 대두되었다가 이 정한론이 대두되었다가 잠깐 줄어들고 1875년에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76운강 그러니까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대한 내용은 사실 한국사에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반드시 참조를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한국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할 것 거기가 어디냐? 인천과 원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을 개항하는 이유, 인천에 개항하는 이유, 원산에 개항하는 이유를 제가 조목 설명을 다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안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이 있습니다. 자, 해안측량권은 그 나라의 이제 해안 측량을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뭐예요? 영토 또는 영해가 뭐냐 이제 그 침범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권리 주권 침탈이죠.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영사재판권이라는 것은 역시 치해법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6세기 포르투갈과 교역 시작한 후에 서양 각국과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프랑스가 크리스트교 박해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서 베트남을 패배시킵니다. 그래서 1862년에 1차 사이공조약을 체결하는데요. 1차 사이공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선교 자유를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선교를 자유롭게 해달라. 그 다음에 다낭을 포함한 3개 항구를 개항하라. 그 다음에 코친차이나 동부 삼성을 내놔라. 그 다음에 너네가 박해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 요런 내용이 바로 제1차 사이공조약입니다. 자 결국 이 동아시아 개항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서양 또는 타국에 의한 개항이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항을 당하게 됐죠. 그죠? 그리고 다른
그 조선과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로 진입에 성공한 동아시아 국가에 의해서 개항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그 다음에 베트남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직접 개항이 되었고, 조선은 제국주의화가 된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예, 요 두 개의 케이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나라들과의 그 조약은 어떠한 조약이냐? 다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서양 또는 타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나라의 몇몇 개의 항구를 개항하거나,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일부 영토를 주거나 한량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선교의 자유를 주장하거나, 영사재판권, 즉 치해법권을 허용해달라고 하든가, 또는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는 등 그런 불평등한 내용들의 조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에 본 것은 뭐냐면,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요거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조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반드시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또는 참고서라든지, 그러니까 동아시아 관련된 교재를 보면 조선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성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본다고 했을 때 한국사 공부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한국사 내용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